안녕하세요. 관광자원 해설 이진우입니다. 자, 이제 우리 1강 바로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 1강 하면 이제 처음에 딱 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이제 눈 부릅뜨고 있을 건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제 1장과 2장을 이제 1강에서 할 건데요. 우리 교재로 따지면 1장과 2장은요. 매번 출제는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식적인 수준에 나오고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1강은요. 편안하게 팔짱 끼고 들으셔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자원의 정의, 그러니까 관광 자원 중에서 자원을 먼저 우리가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원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애울 필요 없는 겁니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경제 생활할 때도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그것들이 뭐가 됩니까? 바로 자원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 여러 가지 석탄, 그 다음에 철광석, 석유, 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원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특징이 다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유형의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하나 정도 유의할 점은요. 어떤 거? 무형의 자원도 있다는 거, 노동력, 이런 것들은 뭡니까? 기술이라던가 노동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무형의 자원도 포함된다는 거, 그 정도만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관광 자원도 유형의 관광 자원이 있겠고 무형의 관광 자원도 있겠지요. 그 정도 여러분 해두시면은 여기 파트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원의 정의 맞고요. 이제 자원의 속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원의 속성에 자연의 속성을 가질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관광 자원이 아니라서 고개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암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자원은 어떻습니까? 변화의 소지가 있겠죠. 예전엔 석탄과 철광석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원이었고 요즘엔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석유, 그 다음 이제 인적 자원, 요즘에 기술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한 자원이 되겠죠. 변화 소지가 있고 그 다음 이제 경제적 가치, 이 경제적 가치, 값어치가 있다는 거 뭡니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화의 소지가 있다는 거 이 정도 간단하게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광자원 분류가 되겠는데요. 이 크게 소비되는 자원과 비소비되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소비는 쓰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천연자원. 천연자원 하면 어떤 거 됩니까? 방금 우리가 봤던 석탄, 뭐 철광석, 광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공자원, 인간의 손을 거친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댐이라던가 공장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적자원, 우리 노동력도 어떻습니까? 많이 사용하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기계가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소비되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소비되는 자원인데요. 요거는 생산 과정을 제약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생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밀을 많이 먹습니까? 벼를 많이 먹습니까? 벼 농사 중심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후에 알맞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북극 같은 데에서 뭐 농사 같은 거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생산 과정을 제약한다는 게 바로 그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건 소비되는 게 아니지요. 그 다음에 우리 공산주의 제도 있죠.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제도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제도와 문화도 이제 비소비되는 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는 파트니까 그냥 한 번 정도 상식 수준에서 받았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관광자원입니다. 자, 이제 우리 관광자원 해설 들어가기 앞서서 관광자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겠죠? 자, 관광자원은 주체가 누가 됩니까? 바로 관광객이 되겠죠? 관광객이 바로 관광의 주체가 됐고, 자, 그럼 대상은 뭐가 됩니까? 그것이 바로 관광자원이 되는 거죠. 대상이 되는 거. 요게 바로 관광자원. 그래서 이 주체와 객체가 이제 서로 보고 맞고 이 상호작용하게 되고 그다음 이걸 또 이제 관광사업 매체가 이제 뭔가 원활하게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요 세 가지가 이제 뭡니까? 이제 상호적으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거.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체와 객체 요 정도만 간단하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의 어원은요, 이 동양에서 주나라, 옛날에 은나라 다음에 주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11세기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시찰, 시찰한다는 의미거든요. 시찰은 뭡니까?
그 나라의 풍속이나 제도들을 한번 쭉 돌아본다는 거, 그 어원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관광자원 정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광자원은요, 우선 범위 설정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관광자원이 엄청나게 많다고 우리가 배웠지요. 당연히 그 기준에 따라 그 분류 방법이 또 뭡니까?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위 설정에 따라 엄청나게 다양한 자원이 있다는 거, 요건 이따가 바로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자원들은 구별된 특성이 된다.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매력성과 유인성. 이 매력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단어 아시겠죠? 그 다음 유인성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 관광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요인, 그런 걸 뭡니까? 유인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제주도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되게 자연 경관이 아름답지요. 그게 바로 제주도의 매력성과 유인성. 또 우리 다른 나라, 우리나라 어떤 지역보다는 열대기후가 나고 야자수 같은 나무 있죠? 그런 것들이 뭡니까? 제주도에서만 나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성,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유인성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광이랑 가치 기준 거의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 매력성과 욕구 때문에 이 한번 가보고 싶다. 동기와 욕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관광자원의 특징입니다. 범위는 어떻다고 배웠습니까? 매우 다양하다 우리가 배웠었죠. 그 다음에 유인성과 매력성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관광자원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할까 하면 고정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관광자원은 이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대와 70년대는요. 서울 도시 있죠. 요 자체가 엄청나게 관광자로서 매력이 있었습니다. 도시 같은 거.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요. 어디 해외여행을 가더라도요. 뭐 이렇게 자연 경관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홍콩 같은데 빌딩 같은 거 우람한 높은 빌딩 막 이런 거 보러 많이 갔었거든요. 또는 쇼핑하러.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도시보다는 이제 한적하고 이제 근교 지역이라던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왜? 산업화가 점차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 이 시대에 따라 뭡니까? 이 관광전의 가치의 변화는 계속 변화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 정도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뭐 다음 중 관광전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그래서 뭐 범위는 한정돼 있다. 또는 가치는 계속 뭐한다? 고정돼 있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잘 제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 관광자원은 그 자체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손을 거쳐서 거기에 숙박시설이라던가 요것이 국립공원 지정되고 보호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뭡니까? 이 개발 요구성이 있고 이 개발한다는 건 무분별하게 개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관광객을 유도함과 동시에 많은 시설, 좋은 편의시설들을 갖다 놓은과 동시에 그 자원을 또 뭡니까? 보존, 개발해야 되는 거. 여러분의 역할도 여기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원의 특징 이렇게 간단하게 읽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자원 가치의 결정적인 접근성, 매력성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 접근성이란 건 뭔지 아시겠죠? 빨리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이 접근성 하면은 거리만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거리 뭐 이렇게 멀리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럽 여행은 자주 안 가죠. 해외여행 갈 때 제일 먼저 많이 가는 곳이 동남아시아와 일본 가까운 곳에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게 접근성인데 요즘에는 거리만 따라서 접근성이 결정될까요? 아니죠. 비용, 이 비용 같은 거 있죠. 심리적 마음 이런 것도 뭡니까? 접근성에 이제 포함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매력성이 되겠습니다. 매력성.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관광시설, 그다음 하부 구조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매력성은 우리 아까 지금 말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고 이미지 있죠? 예를 들어서 일본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있습니까? 일본 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뭐 온천 그런 거 떠올리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조용하고 깨끗한 나라 이런 곳이 떠오르겠고 우리 중국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엄청나게 광활하고 사람들 많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럽 하면 문화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관광객들의 커다란 동행 역할을 한다는 거 그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광 시설 있죠. 이 관광 시설은 숙박 시설이라든가 휴게소라든가 레저 시설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부 구조라는 거 좀 여러분이 이 하부 구조하면 관광 시설과 헷갈리가
좀 쉬울 건데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 기반 시설, 경제 활동의 기초가 되는 거. 우리 경제 활동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도로와 항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가장 기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하부소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거 그런 문제도 안 나오고 요것들이 그냥 관광자원의 가치 결정 요인이구나 한 번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미지가 관광객의 커다란 동인, 그러니까 관광객을 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 정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광자원 분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PPT만 넘기면서 우리 읽기만 했었죠. 재미없었죠. 근데 한 번 정도는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여러분이 집중할 부분, 여기 관광자원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우리가 뭔가 나눌 때는요,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지는지 그걸 유념해 봐야 됩니다. 우선 존재 형태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존재 형태라는 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그게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요, 눈에 보인다. 가시, 이게 뭔지 알겠죠? 보시자가 되겠죠?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 나눠집니다. 눈에 보이면 무슨 자원이랄까요? 유형 관광 자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없을 물, 형태가 없다. 무형 관광 자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커다랗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관광 자원을요, 형성 원인에 따라 또 한번 나눕니다. 형성 원인. 자연적인 건 그냥 뭐라고 합니까? 자연 관광 자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자원이랄까요? 인문적 관광 자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 관광 자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 어떤 거? 우리의 위치, 그 위치에 따라 기후가 결정되게 됩니다. 날씨, 그 다음에 지형, 그 다음에 위치와 지형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는 식생과 동물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자연적 관광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요소가 들어간 거죠. 인문적 관광 자원. 이 인문적 관광 자원이요, 그 관광 자원의 특징에 따라 문화적 관광 자원과 그 다음에 산업적 관광 자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이 문화적 관광 자원이요, 제가 OT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인간이 생활할 때 모든 양식들, 이게 다 뭡니까? 문화적 관광 자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떠올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상, 그 다음에 사찰, 궁궐, 그 다음에 성곽, 그 다음에 저희 석탑,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문화적 관광 자원이 되겠고요. 산업이란 거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한마디로 경제적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 이 산업은 이제 인간이 돈 벌기 위해서 한 거, 공장이라던가 댐, 이 자체 또한 뭡니까? 관광자원으로서 매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형 관광자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형 관광자원. 무형 관광자원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인적 관광자원과 비인적 관광자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형 중에서도 사람의 요소가 있냐 없냐 그게 되겠죠. 이 인적 관광자원 당연히 뭐가 될까요? 인적 관광자원은 우리의 가장 대표인 거, 예절, 그 다음에 풍속, 그 다음에 우리의 음악, 우리의 춤, 이런 것들이 뭔가 무형 인적 자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언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의 풍습,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탈, 춤, 놀이,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인적 관광 자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비인적 관광 자원은 이런 것들이 됩니다. 우리의 종교, 그 다음에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비인적 관광 자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많이 말을 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요, 유형 관광 자원과 무형 관광 자원, 요것만 간단하게 구분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성곽, 그 다음에 미술품, 그 다음에 궁궐, 그 다음에 이제 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거, 그럼 춤, 이렇게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보면은 이거 두 개는 형성 원인이고요. 요건 관광자원의 특징에 따라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정하에 따라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문화자원에도 유형 문화자원과 무형 문화자원,
이렇게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따 나중에 배우면은. 근데 무형자원도 이쪽에 있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나누는가 그렇게 여러분이 초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거 다 물어본다면 이건 어떤 자원이야 그렇게 안 나와요. 대부분 물어보는 게 유형 관광자원이냐 무형 관광자원이냐 그렇게 나오던가, 또는 문화재도 문화재가 유형과 무형인데 그중에서 다음 중 무형인 것 또는 유형인 것 그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에만 초점 맞추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요거 크게 어렵지 않고 우선 어떻게 유형과 무형만 나누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광자원 분류 두 번째인데요. 여긴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읽어만 보시면 돼요. 아까 지금 말했듯이 형성 원리에 따라 자연관광자원과 인문자원, 그 다음 자원 특성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고, 이용 형태에 따라도 동적과 정적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그 밖에 분류법을 우리 교재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되실 겁니다. 뭐 행동 패턴에 따라 관광의 행동 단계, 시장의 특성, 가시성, 미국 외 레크레이션 평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나누구나 아주 간단하게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제가 하나만 언급해 드릴게요. 이 행동 패턴의 주 유지요. 이 유자가요. 돌아다닐 유자입니다. 돌아다닐 유자. 그다음 채자는요. 막힐 채자. 어디에 정체돼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건 뭡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것이요. 여러 군데를.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한 지역에 머물러서 그 지역의 것만 이렇게 좀 보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젊은이들한테, 청장년층한테는 어떠한 형태가 더 어울릴까요? 청장년층한테는. 당연히 어떤요? 주의형. 그 다음에 한 곳에 좀 머무르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있죠. 그 부분은 체정이 어울린다. 이 정도만 제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밖에 분류법도요. 우리가 간단하게 배웠고, 자, 그 다음 이제 관광자원 유형별 개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별 개념의 특징은요. 우선 자연적 관광자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치, 기후, 식생, 동식물 이런 것이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자연적 관광자원이요.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고, 절대적 가치일까요? 아니면 상대적 가치가 될까요? 요건 무슨 적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상대적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은 관광자원으로서 매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지요. 어디 지역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요 상대적에 따라 상대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 그거 봐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관광자원은요. 형태에 따라 다시 뭐와 뭐로 나옵니까? 유형 문화재와 또 뭘로 나눕니까? 무형 문화재. 요 우리가 나중에 계속 분류를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광자원은요. 인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의 상호작용. 지금 전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대면하면 뭐합니까? 말을 하죠. 언어라던가. 그 다음 처음에 만나면 뭐합니까? 인사를 하게 되죠. 이 예절, 풍습 이런 게 사회적 관광자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적 관광자원입니다. 자, 우리 산업은요, 이제 경제활동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배웠습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나눠지요. 우리 인류가 제일 먼저 생산한 건 뭡니까? 먹고 살았던 거는. 생산활동, 어떤 활동 먼저 제일 먼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농경이죠. 여러분들, 농업. 농업만 했습니까? 가축을 길렀지요. 그럼 목축업. 그 다음에 물고기 잡이했다. 그럼 요것들이 다 뭡니까? 1차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는 뭐냐면 간단해요. 이 산업혁명, 한마디로 공업. 요게 바로 2차가 되겠고요. 3차는 이제 서비스업이 되겠죠. 여러분이 나중에 관광 가이드가 되면 그게 하는 게 뭡니까? 서비스업.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3차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요거예요. 농촌이라던가 어촌이요. 무슨 적 관광자원입니까? 지금 산업적 관광자원이 되죠. 이게 자연적 관광자원 가면요. 헷가닥 가기 쉬워요. 자연적 관광의 위치와 기후, 식생, 농촌 딱 들어가기 뭡니까? 그냥 넘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산업적 관광자원이에요. 농업과 어촌은 예전에 여기 파트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온 게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요 1차 산업은 산업적 관광자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 관광자원은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 정도 여러분이 유념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관광 레크레이션 자원은요. 이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육아, 놀이 이런 것들에 많이 초점 맞춰지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명 주제공원. 주제공원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공원, 테마파크라고도 보시면 돼요. 일정한 주제를 뽑아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디즈니랜드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인에 가면 민속촌이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공원을 일정한 주제, 역사라던가 또는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어떠한 특정 주제를 뽑아서 만든 게 주제공원이 되겠습니다. 롯데월드도 마찬가지고요. 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있죠. 자연적 관광자원, 문화적 관광자원, 산업적 관광자원 여기에 초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교재도요. 이런 식으로 관광자원을 분류했습니다. 다 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관광자원 특징 봤고요. 이제 관광자원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2장입니다. 2장. 자, 이제 관광자원 해설인데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죠. 이 관광자원 해설의 개념은 말 그대로 정보 전달이 되겠죠.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문화재를 뭡니까? 정보를 전달해주면 그 값어치가 다시 떠오르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그런 가치를 깨주면서 관광객이 되게 즐거운 관광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일련의 모든 행동을 뭐라고 합니까? 관광자원 해설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관광자원 해설의 목적은 당연히 방문자 만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 관리,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관광자원 해설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요 이미지 개선은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관광 통역 안내사 이 자격 있잖아요. 무자격 가이드, 감시가 되게 심해졌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자원도 모르는 관광자원 해설사가 뭐 경복궁 가더니 요거 자금성 화장실만 하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 되게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 단위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나라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거 이것들이 우리 관광자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암기할 파트는 하나도 없죠? 간단하게 읽어봤으면 됐고요. 자, 이 다음에 다음 관광자원 해설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아침에 시험지 나오는 거에서는 자원의 분류 그거 매우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의 특징, 유형별 특징을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요 관광자원 해설 기법이 되겠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집중해서 딱 이때만 이제 집중 잘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여기서 시험지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관광자원 해설 기법은요, 크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인적 자원, 인적 해설 기법과 비인적 해설 기법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인적과 비인적이란 거는 인적과 비인적은 당연히 나눠지는 기준이 뭡니까? 사람의 요소가 있냐 없냐 그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인적 해설에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해설의 종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해설의 종류. 이 종류는 그냥 이동하냐 안 하냐에 따라 나눠집니다. 이동식 해설 기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곳에 정지하면 정지식 해설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동식 해설 기법은 여러분들 많이 봤죠? 이 관광 가이드가 이 관광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가져가는 거. 그게 뭡니까? 이동식 해설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래의 모습이 되겠죠? 이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정지식도 있냐고? 당연하죠. 어떤 문화재 가면 어떻습니까? 정지에서 또 뭡니까?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저기 공주 가면 부소상성에 가면요, 이 문화관광자설의 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정지식 해설 기법. 그 여러분들은 뭐 이동식과 정식 그렇게 많이 구분 나오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동하면 뭡니까? 이동식 해설 기법이고, 당연히 정지하면 여러분이 정지에서 가르쳐도 정지식 해설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장소에서 있던가 또는 뭐도 합니까? 재현도 한번 실시해 주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면요, 도깨비 도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신비의 도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사가 져 있어요. 경사가. 그러니까 여기 단면도로 보면 이게 경사가 져져 있거든요. 이 경사가 져 있는데 당연히 여기다가 물을 흐르면 물이 어디로 흐를까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근데 여기서는요, 신기하게 어떻게 흐릅니까? 위로 흐릅니다. 되게 신기하시죠? 이 인간의 눈에 착시 현상에 따라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것은 여기 가면요 대부분 뭡니까? 멈춰가지고 사람들한테 직접 물도 뿌려보게 하는 이런 정지식 해설 기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 간단하게 봤으면 됐고요. 자, 이제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해설가의 자질. 해설가의 자질은 당연히 좋은 것들 다 갖다 놓으면 돼요. 흐리멍텅해야 됩니까? 명료해야 됩니까? 당연히 명료해야 되고. 재미가 없으면 안 되겠죠? 되게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냉정함이 따뜻함 이런 것들이 해설가의 자질의 요건이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출제 포인트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광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해설할 때는요 고려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려할 부분. 그 관광 활동이 무엇인지, 그 예를 들어서 그 답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 답사는 대부분 역사학과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활동의 초점은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 놀이나 레저, 휴식 이런 게 아니겠죠. 역사적 어떤 겁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거. 그럼 그런 활동에 맞춰서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활동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입니다. 지역. 우리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눠 봅시다. 두 가지로만. 우리 도시 지역이 있고 근교 지역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것만 맞춰보세요. 도시 지역에서는요 대도시 부분 뭐 동대문 홈타운이라던가 63빌딩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 거기는 해설을 느리게 해야 될 거면 좀 빠르게 해야 될까요? 네, 좀 빠르게 해야 됩니다. 되게 정신없는데 거기서 천천히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요. 주의 집중이.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좀 더 빠르게 해설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교농업은 우리 어떻습니까? 이제 도시 외곽에 나가서 한적한 지역이 되겠죠. 거기선 대부분 뭐 해설도 천천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해설 거의 안 하는 게 좋죠.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거, 그 정도만 유념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대상. 당연히 대상은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쇼핑이죠. 근데 남자들 막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막 쇼핑하면은 돌 맞을 거예요. 남자들이 쇼핑하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때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 여자 대상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국인지, 그 다음에 외국인지도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고, 우리 내국인의 경복궁 관람시켜주면 그냥 좋아하지 않죠. 예. 그 다음에 당연히 나이도 고려해야 되겠죠. 어린아이들한테는 대부분 체험이라던가 많은 활동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청자녀층도 당연히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장년층 이상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한 곳에서 휴식 위주로 이렇게 우리가 고려할 때, 해설할 때는요 고려할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려 대상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 네 번째는요 해설 기법입니다. 인적 해설자에서 이제 기법, 어떤 해설 기법을 사용할 것이냐, 그 기법이 되겠는데요. 이 기법은 가장 많이 사오는 게 뭡니까?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담화식 해설 기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담화식 해설 기법.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하면은 동행식 해설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여러분들이 막 그게 구분 안 해도 됩니다. 얘기하는 걸 본다. 담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같이 이동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것을 동행식 해설 기법. 사람들은 한 35명 정도까지만 되겠죠. 그래서 동행식 해설 기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현 해설 기법도 있거든요. 재현은 말 그대로 대부분 이 역사적인 곳 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암사동 신석기 유적지 가서 신석기들이 뭐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재현한다던가, 또는 민속촌 가서 이제 뭐 곤장도 한번 만져본다던가, 또는 고율 수령처럼 한번 말해본다던가, 그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걸 재현 기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 해설 기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 간단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비인적 해설 기법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적 해설 기법은요, 인적 관광자원 해설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제 많이 나오는 거는 비인적 해설 기법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인적 해설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길잡이식 해설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영어로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잘 갈 겁니다. 셀프 가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가는 거예요. 자원의 세세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요거는 그냥 편하게 여러분이 이해하면요, 표지판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우리 어떤 관광자원 가면은 자 이게 표시돼 있잖아요.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성곽이고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했고 이러한 일화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요걸 바로 보니까 길라잡이식 해설 기법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이 길라잡이식 해설 기법은 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다음에 길라잡이식 해설 기법이 있고 매체를 이용하는 매체 이용 해설 기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매체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비인적 해설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길라잡이식과 매체 이용 해설 기법으로 그중에서 길라잡이식은 어떤 것만 말한다? 표지판을 말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유념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길라잡이식 해설 기법의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 되게 신속하게 빠르게 보고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표지판 유지하는데도 비용도 어떻습니까? 저렴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방문객들의 기념의 상징이 되겠죠. 저도 답사 다니면 이런 것들 사진으로 많이 찍습니다. 내가 여기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단점은요. 단점은 그 어디 갔는데 어디 산성인데 딱 봐도 그냥 돌덩이 뿐이야.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지식이 있어야지만 요것이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해설 기법이 제일 좋을까요? 뭐 사람들한테 그 해설가 그런 얘기 듣기보다는 어떤 거 요거 빠르게 그냥 제가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모르는 것만 빠르게 보고 다른 장소로 갈 수 있는 거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매체 이용 해설 기법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체 해설 기법은요 말 그대로 매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모형 기법. 모형을 만드는 건 뭐예요? 그래서 모형을 만들 때는 뭐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실물 크기로 만들 때도 있고 또는 확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이 실물만 하죠. 그럼 실물 기법이에요.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어디 가면요 청각 기법도 있습니다. 청각. 이 고인도 같은 데 가면요 뭐 이게 버튼을 눌러요. 그럼 노래가 막 나와요. 이런 식으로. 또는 뭡니까? 어떤 자원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거. 그걸 이제 청각 기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여기다 덧붙이면 또 뭐가 됩니까? 눈에 보인다. 이제 판 같은 거, 이제 스크린 같은 거 있죠? 터치 스크린 만들면 이제 자료 화면과 그 다음에 말소리까지 들리면 그게 뭡니까? 시청각 기법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요 시청각 기법과 요것들을 결합해요. 결합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가 됩니까? 멀티미디어 해설 기법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멀티미디어 해설 기법은요,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디오라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형이 나오고 이제 그 모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역사자의 당사자가 나와서 당사자를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생생한 경험담. 그 다음에 그 당시 상황이 이제 말로 청각 자료로 나오는 거 그걸 뭡니까? 디오라마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뭡니까? 멀티미디어 기법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기법이 있거든요. 또 이 시뮬레이션이 뭡니까? 가상 체험이 되겠죠. 용산에 가면 전쟁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요 이제 그 여러분들 3D 영화관 가보셨죠? 입체 안경 끼고 그 다음에 또 물도 뿜어 나오고 그 당시 전쟁의 체험을 그나마 가상적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한 거 그거를 우리 시뮬레이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팜플렛, 전단지 이런 것도 이제다 보니까 매체 이용 기법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매체 이용 기법은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겁니다. 모형 기법, 실물 기법, 청각과 시청각,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전단지 이런 것들로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에 선생님 표지판과 저는 전단지를 구분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길라잡이식은 표지판이다. 되셨죠? 그다음에 요것들은 뭐더라?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는 거. 그 정도만 유념하면요. 여기 문제에서 여러분이 틀릴 필요는 없을 것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마무리입니다. 이제 마무리. 자, 이제 관광해설 기법에 요게 표지판이거든요. 잘 안 보이셔도 상관없어요. 부도 산성한 다음에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식 해설 기법이라고요? 길라잡이식 해설 기법. 장점은 어떻습니까? 매우 신속하고 유지와 비용도 저렴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장 단점이 되겠고, 단점은 뭐가 될까요? 이 표지판의 단점은 어느 정도 지식,
관광객의 어떤 거 지적 욕구가 필요하다는 거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바로 뭡니까? 모형 기법이에요. 모형을 만들어 놨잖아요. 축소해서. 그 다음 실물이다. 그러면 실물 기법. 대부분 실물 기법은요. 이렇게 어떠한 기술이라던가 그 다음에 유적지도 많이 설명합니다. 유적. 가장 대표적인 게 저기 공주에 저기 송산리 고분문 있죠. 그럼 송산리 무덤을 우리가 계속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자원이 훼손될 거 아니에요. 실물 모형과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무료왕릉 있죠. 여러분들 무료왕릉 여러분 사진 보는 것도요. 그게 실제가 아니라 대부분입니까? 그거를 그 당시 그대로 재현한 거. 실물 기법에 의한 사진들이란 거 보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바로 뭡니까? 멀티미디어 기법의 디오라마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게 위안부 그건데요. 실제 역사적 그 체험, 가상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생생하게 좀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디오라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 학생들이 막 어디 영화관에 갔죠? 요게 바로 뭡니까? 시뮬레이션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매체 이용 해설이란 거. 이 매체 이용 해설의 장점 뭐가 될까요? 되게 재밌고 흥미 유발도 되고 많은 이해가 된다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와 보수도 어떻습니까? 힘이 든다는 거. 그 다음에 재방문자들한테는 흥미가 있을까요? 이거 또 데리고 가면 애들이 또 좋다고 재밌게 봐요? 그건 아니겠죠. 흥미가 재방문자들은 흥미 많이 떨어진다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요 관광지 해설 기법이요. 요게 이게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 포인트가 나왔으니까요. 요 정도만 여러분이 좀 포인트 잡고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 1강 수고 많으셨고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